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중국어가 아닌 한글이 등장하면서 전국이 들썩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이 중국어 사용을 거부하고 한글만 사용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국제 언론 또한 주목하기 시작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이례적인 현상의 한 언어학자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差響個運作裏面呢，就唔會係每年都係個個物業都記嘅。咁咧就如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라고 합니다. 홍콩의 저명한 언어학자죠. 사실 저의 실제 이름은 리우 민호예요. 어머니가 한국인이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시끄럽게 자기 주장만 하는 곳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오늘은 이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몇 년 전 홍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리마다 시위대가 가득했고 도시는 분노와 절망으로 들끓었죠. 저는 그때 국제 언어 변화와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어의 세계적 확산, 중국어의 경제적 영향력 같은 주제였습니다. 한국어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의 연구실 동료 왕 교수는 더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한글,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고 했어요. 일본어보다도 못하고 중국어의 격식에 비하면 유치하다며 코웃음 쳤습니다. 한 번은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인 학자의 연구를 보고 그저 소국의 자기 만족적 연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하기도 했죠. 심지어 한국 음식은 중국 요리의 변형에 불과하며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독창성이 없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는 왕 교수 말이 일리 있어. 한류는 좀 과장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한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논문을 쓰던 중 창밖으로 시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보았죠. 검은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시위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경찰의 방패 소리와 시위대의 함성이 뒤섞인 상황에서도 저는 침착하게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이런 사회적 격변기에 사용되는 언어 패턴의 변화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었죠. 수많은 피켓과 현수막 사이를 지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예상대로 중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자유를 달라, 홍콩을 지켜라, 민주주의는 물러서지 않는다와 같은 익숙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가끔 광동어 표현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둥글고 네모난 형태가 기하학적으로 배열된 낯선 문자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중국어나 영어가 아니었죠.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어요.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선명하게 자유는 말에서 시작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가 싶었어요. 어쩌면 한국인 관광객이나 한류 팬이 그냥 지나가다 합류한 건가 했죠. 하지만 몇 걸음 더 걸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한글 피켓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자유를 위한 외침 같은 문구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피켓을 든 사람들은 모두 홍콩인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죠. 이들은 왜 한글을 선택한 걸까요? 중국어로 쓰면 당국에 바로 감지될 위험이 있다고 해도 영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홍콩에서 왜 하필 한글일까요? 중국어도 영어도 아닌 한글이 왜 시위 현장에 등장한 것일까? 학문적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카메라의 줌 기능을 활용해 멀리 있는 피켓들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꽤 많은 한글 피켓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시위대 10명 중 1명은 한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있을 때 왕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한글 피켓 사진을 보더니 흥미로운 발견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왕 교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이게 뭐가 대수냐?
요즘 젊은 애들이 한류에 빠져서 쇼하는 거야. 깊이 없어. 며칠 지나면 사라질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학문적 가치는 전혀 없어. 왕 교수는 의자를 돌려 다시 자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더니 덧붙였어요. 그런 시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청나라 시대 관용어 변화 연구나 진행해. 그게 훨씬 가치 있을 거야. 그의 태도는 분명했어요. 이건 학문적 가치가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 교수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며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글 피켓을 든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태도, 주변 시위대와의 관계, 무언가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시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한글 피켓을 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죠. 시위대는 전날보다 더 많았어요. 경찰과의 대치 상황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골목 곳곳에서 최루탄 연기가 피어올랐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글 피켓을 든 젊은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여러 명이 모여있는 작은 그룹을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언어학자인데 왜 한글을 사용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청년 하나가 경계하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제 대학 신분증을 보여주자 조금 경계심이 풀린 듯 했습니다. 감시 때문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중국어는 감시받습니다. 정부의 AI 시스템이 중국어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글은 그들의 시스템이 잘 인식하지 못해요. 다른 청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줘요.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니까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글을 배웠어요. 지금은 우리의 저항 수단이 되었죠. 그들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저항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자유의 언어였어요.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저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5명의 젊은이를 더 만났어요. 모두 20대 초반이었죠. 이들은 비공식적인 한글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가사를 통해 한글을 배우고 그것을 시위 문구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은 노트북을 열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암호화된 메시지 그룹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글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죠. 그들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류 팬으로서 한글을 배웠어요. 하지만 시위가 격화되면서 우리는 깨달았죠. 한글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선택이었고 생존 전략이었어요. 중국어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의식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와 연구실에 앉아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한글이 홍콩 시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언어 현상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현상이었습니다. 왕 교수의 말처럼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라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어쩌면 더 확산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죠. 자유를 향한 외침으로서의 한글. 이것은 제가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홍콩에서의 한글 현상을 연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시위는 격화되었고 한글 사용자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방에 초대받아 한글로 된 메시지들을 번역하는 일을 돕기도 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문자일까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한글 관련 논문과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이 담긴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세종대왕의 의지가 있었죠. 이론적 연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자가 탄생한 곳, 한국으로 직접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측에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홍콩 시위에서 나타난 한글 사용 현상 연구라는 주제로요. 왕 교수는 여전히 비웃었지만 학과장은 흥미로워했어요. 2주간의 한국 방문이 허가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왕 교수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정말 가는 거야? 그 작은 나라에 시간 낭비야. 한국에서 뭘 발견할 수 있겠어? 그의 말에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방을 꾸리며 홍콩 시위대의 한글 피켓 사진들과 연구 노트를 챙겼어요. 그리고 이미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 교재도 넣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낯설지만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한글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책과 사진으로만 보던 한글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공무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연구입니다. 한글을 연구하러 왔어요. 공무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건네자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첨단 건물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 간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둥글고 네모난 문자들이 도시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 사이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왕 교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착했나? 그 나라. 길거리 냄새나고 복잡하기만 할걸. 연구 가치가 있을지 의심스럽네. 메시지를 읽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왕 교수의 말과는 달리 서울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첫인상은 좋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저는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동상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이 동상 앞에서 경건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한국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종대왕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나 봐요. 동상 옆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한글 창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펼쳐졌어요. 가장 눈에 띈 것은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었습니다. 원본은 국보라고 했어요. 안내원이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읽을 수 있도록 1443년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들여온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한자 학습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자를 완전히 습득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안내원의 말에 따르면 한글은 단 몇 일 만에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며 놀라운 사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이을 기본 요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철학이 담긴 체계였어요. 다음 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 교수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 전문가로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원리, 그리고 창제 날짜까지 정확히 알려진 문자입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중심이라는 점이죠. 김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당시 양반들은 한자를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 백성은 문맹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것은 15세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적 신념,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훈민정음 원본 페이지의 디지털 복원본을 볼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가엾이 여겨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600년 전 한 임금이 자국민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이런 사례가 세계 역사에서 또 있었을까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말의 도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이다. 평등과 실용, 그리고 인본주의 철학이 담긴 문자 체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600년의 철학을 담은 살아있는 유산으로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글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제 서울의 일상을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자료를 충분히 모았으니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홍콩의 지하철도 깨끗하지만 서울은 더 정갈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질서였어요. 출퇴근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눈에 띈 것은 노약자석이었습니다. 홍콩에도 물론 있지만 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이 실제로 그 자리를 비워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어요. 쇼핑의 중심지라고 들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어요. 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구경했는데 점원이 과하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홍콩이나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구매를 결정하고 카드를 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당연히 한글이었지만 QR코드를 스캔하니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메뉴가 스마트폰에 나타났어요. 이런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죠. 음식을 먹는 동안 옆 테이블의 가족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 식당의 시끌벅적한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오후에는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야채를 팔고 계셨어요. 제가 외국인임에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맛보라며 귤 하나를 건네주셨죠. 그 순간 왕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기로 유명해. 그의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거리를 걷다가 한 청년 그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자원봉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글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어요. 길거리 간판, 지하철 안내문, 메뉴판, 스마트폰 앱 모든 곳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글로 소통하고 한글로 정보를 나누고 한글로 감정을 표현했어요. 한글은 이 문화를 완성시키는 열쇠였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과학적인 이 문자가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질서, 그리고 따뜻함의 바탕이 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서 왕 교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나? 뭐 흥미로운 것이라도 발견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그렇게 연구 일정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홍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질서 있는 거리,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것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세종대로 근처의 조용한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현대적인 서울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들었어요. 한옥마을에 도착하니 정갈한 기와 지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가옥들을 감상했어요. 한 작은 서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글로 책의 향기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점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로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시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글을 연구하고 있어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글요? 외국인이 우리 글자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드문데요. 그 말에 저는 제 연구와 홍콩에서의 한글 사용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셨습니다. 한글, 세계를 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책을 가져가세요. 한글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근처 한옥 카페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책에는 한글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으며 문득 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선입견과 지금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고 시끄러운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존재감 없는 나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죠. 홍콩 시위대가 한글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었어요. 조용한 한글 간판 앞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안다고 느꼈어요. 이 문자가, 이 나라가 왜 특별한지. 문화는 무기였고 한글은 그 칼날이었습니다. 억압받는 이들이 자유를 위해 선택하는 언어. 그것이 한글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연구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논문 제목을 한글, 억압받는 자들의 언어가 되다로 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기 체계가 아니라 인류의 평등과 자유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문화적 유산 중 하나이다. 이후 홍콩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학에서는 제 연구 보고서가 큰 관심을 받았어요.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죠. 발표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왕 교수도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 그리고 홍콩 시위에서 한글이 사용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고 세계관이며 자유를 향한 외침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혁명적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홍콩 시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죠.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 연구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됐다. 그의 말이 놀라웠습니다. 가장 완고했던 반한 인물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죠. 발표 이후 대학에서 한글 특강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한글의 기본 원리와 한국 문화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교실은 항상 만석이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그는 홍콩 시위에 참여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글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제 여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어요. 문화와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논문의 마지막 교정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제 이름이 실린 첫 단독 저서 한글, 자유를 말하다가 곧 출판될 예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홍콩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한글 피켓을 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데스크에 놓인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세종대왕 기념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결국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문화의 깊이, 언어의 철학, 그리고 민족의 품격을. 우리가 가진 이 언어, 이 문화는 세계가 배우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이것은 제 다음 강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 그것은 다름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자유다. 한국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준 이 여정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도쿄의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며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학교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이후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이후 한 교사의 폭탄 발언이 터져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中小企業や労働組合のない職場で働く人を含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나나미라고 합니다. 도쿄에 있는 가이세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죠. 우리 학교는 일본에서 가장 명문이라 불리는 학교 중 하나예요. 정치인, 기업인, 학자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을 정도죠. 저 또한 일본 상류층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관료 집안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죠.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출신이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곤 했죠. 할아버지는 한국이 늘 일본을 욕하면서도 일본 기술과 문화를 베낀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사 문제를 이용해 일본을 괴롭히는 나라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죠. 부모님도 이에 동조하며 한국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셨어요. 녹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표정만으로도 동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직접 겪어본 것도 아니면서 너무 단정 짓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학교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미유키는 케이팝을 좋아했고 아카리, 유미, 사유리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만 고집했죠. 유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이죠.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까 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가끔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보다가도 누군가 들어올까 화면을 급히 닫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혼자만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답을 구할 곳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3학년 수학여행에 관한 발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교탁 위에 선 담임 선생님을 향했죠. 하와이, 발리, 아니면 싱가포르, 모두들 멋진 해외여행지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교실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왜 하필 한국이냐는 항의와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에 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냐는 걱정, 차라리 일본 내에서 여행하자는 제안이 쏟아졌어요.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교탁 앞에는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교실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같은 반의 야마모토 리카는 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리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리카는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하고 자신의 부모님도 한국 여행을 절대 반대할 거라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리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동조하며 수학여행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학교로 빗발쳤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한국 같은 나라에 보낼 수 없다며 학교 측에 강하게 반발하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결국 학교는 학부모 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무실을 오가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안전성, 교육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UN 안전지수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일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통계,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고 해요. 설명의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가 찬성하며 한국 수학여행이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가 미쳤다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곳을 왜 가야 하는지 분노했어요. 야마모토 리카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을 모아 한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막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던 한국 여행에 대해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평소 조용하던 아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한국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그 말에 교실 공기가 잠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미카도 동조하며 말했어요. 난 원래 한국 드라마 좋아했어. 직접 가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루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맛있다고 하잖아. 가서 진짜 한국 요리를 먹어보고 싶어.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던 친구들 중 일부가 점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교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야마모토 리카는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너네 친한이야. 그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교실에 떨어졌습니다. 리카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우리 학교가 한국 가는 걸 정했다고 해서 내 생각까지 바뀐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한국한테 당한 게 얼만데. 리카의 말에 한국에 호의적인 발언을 했던 친구들은 움츠러들었어요. 특히 아유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마치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한국 여행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심한 걸까? 한국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 한국은 어떻게 다를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를 더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 공책에 무의식적으로 그린 작은 동그라미들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교실 박복도에서는 다른 반 학생들도 비슷한 논쟁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학교 전체가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찬반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도서관에 들러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몰래 펼쳐보았어요. 컬러풀한 서울의 야경, 전통 한옥마을, 현대적인 쇼핑센터. 생각보다 멋진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니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2주 후면 직접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2주 뒤 드디어 출국 당일이 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챙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 진짜 가야 해?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서는 불평과 한숨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을 끌며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지막까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공항까지 배웅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제 가방에 비상약을 더 넣어주셨죠. 특히 야마모토 리카의 부모님은 리카를 붙잡고 조심하라며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리카의 아버지는 마치 딸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마치 우리가 무슨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학생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우리를 싫어할까? 그런데 입국장을 지나며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귀에 여기저기서 작은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공항이 엄청 크잖아. 미유키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이지 인천국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와이파이가 일본보다 빠른데?
다른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인터넷 속도가 빨랐어요. 공항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존이 있었고 연결도 쉽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스마트 안내 로봇이었어요.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를 했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마트 안내 로봇이 일본어로 말해주네. 하루카가 로봇 앞에서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로봇은 친절하게 출구 방향과 환전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어로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더 놀라웠어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시스템에 몇몇 학생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야마모토 리카가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웃기지 마. 리카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약간의 당혹감이 보였어요. 아마 리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뭔가 예상과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과 실제 보는 모습이 달랐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것, 그리고 부모님과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했어요.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하지만 간판의 글씨와 도로 표지판이 다른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첫 번째 일정으로 인사동과 북촌한 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인사동 거리에 들어서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공예품 가게와 현대 갤러리가 나란히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미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더 많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네. 일본 교토랑 비슷하기도 하고.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은 정가라고 우아했어요. 저는 경사진 골목길을 오르며 푸른기와 지붕과 흰 벽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골목 중간에 있는 작은 도자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도자기에 푸른빛 그림이 그려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가게 주인이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학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사장님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몇 년 살았어요. 일본 손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리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가게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할 거라는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도자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청아백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일본어로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는 작은 도자기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식당에서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일본어로 된 메뉴판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일본어로 응대해 주었어요.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찌개 등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의 맛에 친구들도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심지어 리카도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식당 주인이 다가와 일본어로 물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주인의 미소 띤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보다 다들 친절해.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 선생님이 이곳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자 건물의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딱딱하고 차가워 보였어요. 여기 좀 무서운 분위기야. 아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관광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학생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자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좁은 감방, 고문실, 고통 속에서 쓰러져간 독립운동가들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문 도구들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형구들, 물고문 기구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설명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에 다다랐을 때 모든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독립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소녀의 이야기. 사진 속 그녀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우리랑 같은 여고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미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이런 걸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지? 하루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 리카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혼란이 보였어요. 저는 전시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독립운동가들의 명단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기록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설명들.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제가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니.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버스에 오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은 방금 본 역사적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독립운동가의 손자인 김준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지만 그 눈빛은 묵직한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진실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노란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일본 헌병대가 직접 작성한 신문 기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가 내민 자료에는 고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일본군 문서가 있었어요. 일본어로 씌어진 공문서들은 분명 일본 관리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신문 기사도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일본 정부도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일본 교과서에는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항상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야마모토 리카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리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였어요. 우리 글자, 우리 도장, 우리 관리들의 서명.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왜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지 질문했어요. 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방문했어요. 소녀상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평화롭게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일본인 유학생이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가 일본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작은 목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일본인도 이런 아픈 역사를 알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소녀상 주변을 걸었어요. 리카는 멀리 떨어져 혼자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연필로 천천히 글을 썼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토 나나미라고 적었습니다. 조용히 그 쪽지를 소녀상 앞에 놓았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아무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와 친구들은 많은 생각에 빠졌어요.
학교 생활은 겉으로 보면 평소와 같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나타났어요. 점심시간 교실 구석에서 작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루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이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야마모토 리카조차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반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좁은 감방, 유관순 열사의 사진, 소녀상 앞에서 기도하던 일본인 유학생의 모습. 일주일 후 역사 수업 중에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본 자료들에는 일본군이 직접 남긴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교사의 얼굴이 굳었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수업 후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수업 후 이야기는 없었어요. 대신 다음 날 학교 측에서 저를 불러 경고를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제가 본 것들이 진실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수학여행 일기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동참했어요. 우리는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마모토 리카가 참여했을 때는 모두가 놀랐어요. 가장 강경한 반한 감정을 보이던 그녀가 이제는 조용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변화는 분명했어요. 저 역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사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왜곡되거나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점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반 학생들도 궁금해하며 우리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우리가 반일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우린 그저 진실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친구들과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진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번 한국 수학여행을 통해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한쪽 면만 보여주었던 거였어요. 진정한 역사는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도 희망찬 미래의 가능성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이해는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